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여러 해 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우리의 워크숍에 참가한 40대 초반의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 외곽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고속도로가 붐볐지만 어서 빨리 교회로 나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앞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나도 차를 정지한 뒤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전혀 정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전속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았으며 곧 내 차를 강하게 들이받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의 속도 그리고 내 차와 앞차의 간격을 볼 때 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꽉 잡았던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었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놔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내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방이 고요해지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차는 박살이 났고 뒷차 역시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내 차는 그 중간에서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가 몸에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단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닌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여성 역시 한 가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배움, 곧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배움입니다. 인간 모두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진정한 나에서 멀어져 갈 때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은 삶 속에서 배움을 얻으려 하고 그 해답을 찾습니다. 두려움과 후회와 싸우고 의미와 사랑과 용기를 추구하며 상처와 상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나 종교, 신 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해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이들이 돈과 지위, 완벽한 직업 등에서 의미를 찾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것들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그것들이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길을 따르다 보면 삶의 의미 따위는 없으며 행복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지식이나 진리의 추구 또는 창조적인 일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행이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로부터 암 판정을 받거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과 싸우거나 지진과 해일 같은 재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종착점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문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불행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어느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배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남은 생 동안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배움이 모두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준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움을 얻기 위해 꼭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지금 이 순간 그 배움을 얻을 수는 없을까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배움들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죽음을 앞둔 이들과 아직 살아있는 이들을 치료하면서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배움들이 결국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자기 비난, 화, 용서에 대한 배움입니다. 또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배움, 사랑과 관계에 대한 배움입니다. 놀이와 행복에 대한 배움들도 있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내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즐겁다라고 누군가는 말했듯이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입니다. 삶의 이 여행에서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할 것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은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번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배움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지나치게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죽음이라는 종착점에서 바라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고립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사랑이 커지는지,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환상과 행복의 실체를 배우고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아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자신이 이미 갖고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간직하고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밖에서 행복을 찾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 대신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삶의 의미와 진정한 부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삶의 풍요로움으로부터 그들을 차단하고 있던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직장이나 가족에 대한 좋은 소식, 월급 인상이나 휴가를 기다리면서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새 쌍둥이 중 하나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의 새 쌍둥이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고 똑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사람들도 새 쌍둥이를 각각의 개인으로 대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대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무리 모범생이라도
또는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상관없이 항상 C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은 A를, 다른 한 명은 F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교사들은 항상 우리를 혼동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C를 주는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무릎에 앉았을 때도 아버지는 내가 우리 셋 중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곧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넌 누구지?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새 쌍둥이로 태어난 것에서부터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을지라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어리석은 가짜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걸쳐 진정한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냄새 맡는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코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해 감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냄새를 맡는 법을 나는 터득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짜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그들에게 접근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서 가버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진정성의 냄새를 맡는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미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사람들의 진정하지 못한 모습을 가려내기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를 강연 장소까지 태워다주고 강당까지 휠체어를 밀어줌으로써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이 그저 그들의 자기만족을 위해 이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바꾸는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되돌아볼 줄은 모릅니다. 배우자, 부모, 직장 상사, 좋은 사람, 반항아 등 표면적으로 맡게 되는 역할들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역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벗길 때처럼 어느 정도 눈물이 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간디에서 히틀러까지 모든 인물이 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히틀러가 될 수 있는 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자신에게 잠재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인정하고 나면 노력으로 그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